자, 오늘 5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삼성전자 보신 분들 아마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HBM 기대감이다, 메모리 턴어라운드다, 엔비디아 테스트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성과급 갈등, 파운드리 적자, 총파업 리스크, 핵심 인력 이탈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좋은 뉴스야? 나쁜 뉴스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구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모리에서는 돈을 벌고 있고요. HBM 기대감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은 아직 부담이 남아있고 성과급 격차 때문에 내부 동기부여 문제도 같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호재와 리스크가 동시에 붙어있는 구간인 거죠. 자, 이럴 때 개인 투자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이건 무조건 오른다 또는 이건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흔들리게 되니까요. 먼저 성과급 이슈부터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는 성과급이 600%대까지 제시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반대로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쪽은 50%에서 100% 수준이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돈 잘 버는 부서는 많이 받고 못 버는 부서는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메모리 하나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는 지금 AI 수요 덕분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HBM, 서버용 D램, 고성능 메모리 쪽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초격차를 말하려면 파운드리도 살아나야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커져야 되고요. AI 반도체 생태계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잘 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파운드리 쪽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성과급 격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핵심 인력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 한쪽은 성과급을 크게 받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가 되면 당연히 내부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메모리 쪽은 우리가 돈 벌었으니까 보상받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쪽은 우리도 같은 DS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감정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반도체 인력 시장이 지금 완전 전쟁이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인재가 필요하고 TSMC도 필요하고 미국 빅테크, 장비사, 설계사, 스타트업까지 전부 반도체 인력을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핵심 엔지니어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사람이 몇 명 나가는 문제가 아닌 거죠. 수율 개선, 고객사 확보, 첨단 공정 안정화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 사기가 떨어지고 인력 이탈이 생기고 그게 기술 경쟁력 부담으로 연결되면 삼성전자 장기 그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과급 뉴스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삼성전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삼성전자에는 분명히 강한 호재도 살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HBM이에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그냥 메모리 하나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GPU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확실히 앞서가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다시 제대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북미 고객사 테스트, 차세대 HBM 공급 가능성, 그리고 실적 반영 기대감까지 시장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턴어라운드입니다. D램 낸드 가격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붙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워낙 규모가
큰 회사라서 메모리 업황이 꺾였을 때는 주가가 무겁게 눌리지만요. 반대로 업황이 살아날 때는 이익 회복 속도도 시장이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CXL, PIM 같은 포스트 HBM 기술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데이터 병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병목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메모리 구조 자체를 새롭게 가져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레퍼런스를 쌓아가면 단기 주가보다 더 큰 장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당장 성과급 갈등만 볼 게 아니라 AI 메모리 패러다임 안에서 삼성이 다시 어떤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총파업 리스크예요.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면서 쟁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생산 차질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바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공장을 껐다 켰다 하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공정이 길고 장비가 복잡하고 웨이퍼 투입부터 납기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단순 노동 이슈가 아니라 공급망 신뢰도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적자 부담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TSMC와 경쟁하려면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투자 부담도 크고 고객사 확보도 쉽지 않고 수율 문제도 계속 따라붙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부담인 거죠. 세 번째는 인력 이탈 우려입니다. 성과급 격차가 커지고 파운드리 쪽 동기부여가 흔들리면 핵심 인력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건 당장 오늘 주가보다 더 긴 그림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얘기만 있는 종목도 아니고 나쁜 얘기만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호재와 리스크가 동시에 붙어 있고 시장은 그 둘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계속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되는 건 감정적으로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보고 위험한 건 위험한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예요. 지금 AI 세상에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강하냐? AI 서비스를 제대로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심에 GPU가 있고요. 전 세계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영향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GPU 혼자서는 안 돼요.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강했던 겁니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그림이 명확했고 시장이 그걸 프리미엄으로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 가능성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바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HBM판에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이 생기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뉴스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전체 흐름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시장의 주인공이 됐을 때 하이닉스만 오른 게 아니었죠. 관련 장비주, 소재주, 테스트 기업, 패키징 기업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항상 본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체를 둘러싼 돈의 길목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HBM 기대감이 살아나면 시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삼성전자 쪽 수혜주는 어디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누가 장비를 넣는지, 삼성전자가 생산을 늘리면 누가 소재를 공급하는지,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강화하면 누가 후공정에서 돈을 버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봅니다. 근데 큰 돈은 그 뉴스가 실제 매출로 연결될 기업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오른다 내린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돈이 어느 밸류체인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게 다음 길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을 놓치면 뉴스는 다 보고도 정작 돈이 움직이는 자리는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좋다, HBM 기대감 있다, 이 말만 듣고 들어가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주가가 어느 구간을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총파업 리스크가 완화되는지, 성과급 갈등이 더 커지는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됩니다. 보유자분들은요, 하루 이틀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단기 테마주처럼 볼 종목은 아니잖아요. 다만 무조건 들고만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지선이 깨지는지, 악재가 실제 실적 훼손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이 계속 빠지는지 이건 체크해야 되는 거죠. 관망자분들은 가장 냉정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도 좋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계좌가 힘들어지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확신보다 기준이 먼저인 구간인 거예요.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하고요. 노조 이슈 있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로 끝낼 종목이 아닙니다. HBM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고요. 메모리 턴어라운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파운드리 부담, 성과급 갈등, 총파업 리스크까지 같이 붙어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 제목 하나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기준으로 볼 건지 정해두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을 어디로 움직이게 만드는지, 어떤 밸류체인에 수급이 붙는지, 내 종목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또 남들 수익 인증 보고 뒤늦게 들어가게 되고 정작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연결할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지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시장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이런 쪽으로 돈이 조금씩 번지고 있어요.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돈이 반도체에서 먼저 수입을 만들고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미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 이야기 많이 돌았잖아요. 솔직히 그거 보면 부럽죠. 와, 저기는 성과급이 저렇게 나오네. 나는 왜 저런 회사 못 들어갔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투자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이 반도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갈지,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내 투자 기준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번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빠릅니다.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따라가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면 바로 전력 인프라가 반응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움직입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가 따라오고, 수출 기대감이 살아나면 자동차랑 조선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반도체 다음에 왜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자동차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그 지도가 있어야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자료만 받아도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립니다.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아,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아, 순환매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3% 빠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5% 오르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맞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 틀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에서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야 됩니다. 자,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매매할 때마다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은 뉴스 보고 사고, 내일은 커뮤니티 글 보고 팔고, 모레는 유튜브 제목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감정만 쌓입니다. 이번엔 운이 없었다. 이번엔 세력이 털었다. 이번엔 뉴스가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계속 이유를 밖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실력이 늘려면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매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장을 볼 때 확인하고, 종목을 고를 때 체크하고, 매매할 때 기준으로 쓰고, 끝나고 나서는 복귀까지 할 수 있게 실전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부할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매매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준표까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음에 돈이 이동할 길목입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자리를 먼저 보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